어머님,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죄송할까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등을 밀어내는 차가운 손길, 발밑이 허공에 뜨는 공포, 그리고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차 안에서 고개를 돌린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게 3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눈을 뜨셨네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 곳곳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천 성모병원이에요. 할머니,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제가 3달 동안 여기 누워 있었다는 말인가요? 간호사가 급히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건 한겨울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었더군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해안 드라이브 다녀올게요. 같이 가요. 저는 기뻤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며느리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저를 피하던 유진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들 준혁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그때는 오랜만에 엄마와 나들이를 나와서 어색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외진 절벽 위 전망대였습니다. 관광객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쪽으로 가보세요. 배경이 예쁠 것 같아요. 유진이 제 팔을 잡고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까마득하게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우린 어머님이 가진 돈이 필요해요. 순간 등에 강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밀리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발이 공중에 떴고 몸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차 앞에 서 있는 준혁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로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몸이 바위에 부딪혔고 다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덮쳤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부가 파도에 떠밀려 온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늑골 세대가 부러졌고 왼팔이 골절됐으며 뇌진탕에 폐렴까지 왔었다고요. 환자분,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쳤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났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던진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실종신고 나간 지 3달 만에 찾으신 거잖아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실종 신고요? 네. 할머니 몸에서 신분증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대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실종 신고. 사망 신고가 아니라 실종 신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당장 사망 신고를 할 수는 없었겠죠. 실종 신고를 해두고 나중에 사망 선고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난해 며느리가 제게 보험 가입을 권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실버보험 진짜 좋대요. 저희가 보험료 낼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입만 하세요. 결국 저는 유진의 성화에 못 이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각각 5천만 원, 1억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저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연락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건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혁은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나 김선혜는 아직 살아있어.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으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우린 어머니가 가진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말과 함께 제 등을 밀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저는 떨어지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은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로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준혁아, 제 비명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몸은 빠르게 추락했고 바위에 부딪히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몸이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저를 바위에 내동댕이 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근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파도에 떠밀려 온 저를 발견했답니다. 배로 건져 올려 해안가로 와서 119에 신고했다고요.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위독했답니다. 의사들도 깨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다 먹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왜 날 죽이려 했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며느리가 유난히 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실버보험 좋대요. 저희가 보험료 낼 테니 가입만 하세요. 저는 거절했지만 유진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가입했습니다. 두 개나. 수익자는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외진 절벽으로의 드라이브, 사람 없는 시간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온 힘을 다해 키운 아들이 제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밤 근무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해주신 어부 할아버지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퇴원하시면 인사하러 가시려고요. 네, 꼭 찾아뵙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걸 꼭 쥐었습니다. 준혁아, 유진아.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리면 안 돼.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 나 김선혜는 살아있어.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저는 간호사가 적어준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거리의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잃은 줄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저 석 달 전에 할아버지께서 바다에서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 깨어나셨구먼요. 들어오세요. 작은 마루에 앉으니 할아버지가 보리차를 따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당분간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직 알리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었던 것, 아들이 보고만 있었던 것.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요.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뒷방에 빈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저는 최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저는 제 집에 다녀왔습니다. 태안 해변가의 작은 민박집. 뒷마당 화분 및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니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의 통장들이 사라졌습니다. 5천만 원이 든 통장들이었습니다. 화장대의 금반지와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옷장 위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박집 소유권 이전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날짜는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지 2주일 후에 보험 서류도 준비되어 있었고 실종 신고 확인서와 보험금 청구 서류. 1년 후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가서 카페에 앉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 유진이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나가는 유진을 따라갔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요즘 돈 많이 쓰네. 유진이 웃었습니다. 곧 큰돈 들어올 거야. 시어머니가 실종되셔서 보험금 들어올 거야. 1억 5천. 1년만 기다리면 돼. 시어머니 못 찾으신 거야? 응, 바다에 빠지셨나 봐. 어차피 우리 돈 필요하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숨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준혁이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벤치에서 앉아 마시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을 빼돌리려 하고 보험금도 노리고 있어요. 당장 신고합시다. 증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방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5월 12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준혁이만은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엄마의 30년이 여기 다 있어.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생선 행상을 시작했다. 준혁이를 업고 새벽 4시에 수협에 갔다. 장터를 돌며 팔았는데 발이 퉁퉁 부었다. 하지만 2만 원을 벌었다. 1995년 7월 20일.
준혁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26에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영정 앞에 섰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두고 가라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준혁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생선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수협에서 생선을 떼어왔습니다. 준혁이를 업고 장터를 돌았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얼었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7살 되던 해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60만 원. 준혁이를 식당 구석에 앉혀두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저애 참 얌전하네 라고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짠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더 일하면 장난감 사줄게. 괜찮아, 엄마. 나 장난감 필요 없어.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10살 되던 해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였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그 무렵 어촌계 사무보조 일을 하게 되어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올랐고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착했습니다.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어촌계 사무장이 되어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해변가 작은 집을 사서 1층을 민박으로 꾸몄습니다. 1억 원짜리 2층 집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건설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엄마, 월급 받았어. 이거 엄마 드릴게요. 준혁이는 효자였고 월급의 절반을 제게 주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민박일이 바빠져 사무장을 그만뒀습니다. 민박집은 잘 됐습니다. 돈도 꽤 모았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준혁이가 35이 되던 해 유진을 데려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유진의 카드 빚이 2천만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빚을 정리하고 싶은데 저는 제 예금에서 2천만 원을 꺼내줬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준혁이가 변했습니다.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유진이 보험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뭘 위해 30년을 살았지. 하지만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이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경찰이 됐고 작년에 파출소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수가, 나야. 선혜야. 선혜야. 오랜만이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숙이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들, 당장 신고해야지. 영수가, 증거가 없어.
그럼 증거를 만들어야지. 내일 만나자. 태안등대 근처 카페. 오후 2시에. 알았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싸움이.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태안등대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 명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선혜야. 명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살아있구나.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안해 갑자기 이런 부탁했어서. 무슨 소리야. 우린 30년 친구잖아. 명숙이는 커피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절벽에서 일, 병원에서 깨어난 것, 집에서 발견한 서류들, 며느리를 미행한 것. 명숙이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선혜야, 당장 신고하자. 내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 많아. 영수가, 그게 문제야. 증거가 약해. 절벽에서 밀었다는 건 내 말뿐이야. 준혁이가 증인이긴 한데 자기 엄마 편을 들어줄까? 명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지. 녹음이든 뭐든. 어떻게? 유진이랑 준혁이가 대화하는 걸 녹음하는 거야. 보험금이나 재산 얘기를 자백받는 거지. 그게 쉽겠어? 쉽진 않아. 하지만 방법은 있어. 명숙이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요즘 녹음기는 작아서 옷에 숨겨도 몰라. 내가 유진이랑 준혁이한테 직접 가야 한다는 거야.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아는 후배 형사가 있거든. 걔한테 부탁하면 도와줄 거야. 형사. 응, 이태수라고. 내가 파출소장 할 때 밑에서 일했던 애야. 지금은 시청 쪽 파출소에 있어. 착하고 정의감 강한 애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명수가 경찰한테 알려도 괜찮을까? 아직 증거가. 걱정 마. 태수는 입이 무거워. 일단 만나보자. 내가 연락해 볼게. 명숙이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야. 명숙 누나. 지금 시간 돼. 급한 일이 있었어.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살인미수 사건이야. 증거 확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지금 어디 계세요? 태안등대 근처 카페 올 수 있어.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온대. 그동안 우리 작전을 좀 짜자. 우리는 종이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유진과 준혁의 대화를 녹음한다. 보험금이나 재산에 대한 대화. 둘째, 내가 직접 나타나 대면한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자백을 유도한다. 셋째, 서명 위조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 근데 선혜야, 제일 중요한 게 준혁이야. 준혁이? 응. 준혁이가 증언하면 사건이 확실해져. 유진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모했다는 증거가 되거든. 준혁이가 증언할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다며? 엄마가 직접 나타나면 무너질 수도 있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영수가 나 준혁이한텐 아직. 선혜야.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죽을 뻔했잖아. 그것도 네 아들 때문에. 용서는 나중 일이야. 지금은 정의가 먼저야.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태수 형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명숙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친구 김선혜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명숙이는 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태수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예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 근데 증거가 약해.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어렵고요. 비공식으로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준혁과 유진 앞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태수 형사가 주변 조사를 하고 명숙이는 녹음 장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선혜 씨, 힘내세요. 꼭 정의를 찾아드릴게요. 태수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선혜야, 일주일 후면 끝이야. 조금만 참아. 고마워, 명숙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최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이와 태수 형사가 함께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수 형사는 준혁과 유진을 조사했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났을 때 태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선혜 씨, 며느리분 카드빚이 더 늘었습니다. 지금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이요? 내 명품 쇼핑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보험금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명숙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대. 실수가 잦아지고 결근도 했다던데. 준혁이가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선혜 씨, 이제 직접 나타나셔야 합니다. 제가 녹음 장비를 준비했어요. 태수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옷 안에 숨기세요. 그리고 대화를 유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그럼 변명을 할 겁니다. 그게 다 증거가 돼요.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혜야,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지. 다음 날 저는 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녹음기를 옷 안에 숨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택배요.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구나, 유진아. 유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그때 안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준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다 준혁아.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그래, 다행히도 살았어. 유진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넌 날 죽이려고 했잖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절벽에서 넌 내 등을 밀었어. 우린 돈이 필요하다면서. 아니에요. 어머님이 실족하신 거잖아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뭐가 그만이야?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거라고.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유진이가 빚이 너무 많았어요.
카드 빚의 사채까지 갚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 왜 다 말하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매일 악몽 꿔. 엄마가 떨어지는 꿈.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넌 왜 그랬니? 유진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은 돈이 많잖아요. 혼자 뭐하러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린 젊어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어차피 늙으셨잖아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태수 형사와 명수기가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한유진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 놔줘요. 준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아, 너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해. 네. 엄마 다 말할게요. 제가 한 짓 다 말할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지금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딛고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참회로 예전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